자, 개념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 두 번째, 자, 관리비 청구와 관련된 근거 법률이 무엇이냐?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이 집합건물법이라고 약칭, 요즘은 법문에다가 옆에다가 약칭을 써줘요. 근데 옛날에는 다 썼었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이런 상가, 오피스텔을 다루는 법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요? 안 다뤄요. 원래 이 집합건물법이 이 만들 당시에는 이 전지한 게 아파트였어요. 당시에는 상가, 오피스 이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뭐 새마을운동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 얘기일 것이고, 옛날 얘기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상가, 오피스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신생 아파트가 막 세워지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다루려고 이런 집합건물법을 만듭니다. 만들었는데 이 집합건물법 밑에 보시는 것처럼 조항이 66개조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 생기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련된 그 법률관계는 전부 다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집합건물법은 원래 다루려고 했던 대상이 사라져버리는 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죽은 법이 돼버렸습니다. 활용도가 없었던 법이었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아파트 구하는 게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투자 받게 하는 구조를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큰 건물의 일부도 갖고 수익을 내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자 상가나 오피스텔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루는 법이 뭔가 찾아봤더니만 그게 집합건물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이 원래는 죽을 뻔하다가 갑자기 기사회생 돼가지고요. 지금은요, 아파트보다 집합건물법이 훨씬 더 많이 문제가 돼요. 이유가 공동주택관리법은 그 법 100몇 개 되는 조항 안에 웬만한 것들 다 씹어놨어요. 다 다뤄놨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특히나 아파트 다루는 법은 주거의 안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관할관청, 구청이나 시청에서 관여합니다.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이게 없어요. 관에서 전혀 통제, 감독 거의 없습니다. 안 해요. 그리고요, 66기밖에 없으니까 중간에 다양한 어떤 분쟁의 여지를 해소를 못해요. 이 법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비어있는 공백인 이 법조항 사이에 분쟁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에서 분쟁이 많아져서 소송권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집합건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가 오피스가 많아졌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근거법률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이고, 이렇게 상가, 오피스텔 이렇게 층층이 쌓아놓은 건물 중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집합건물입니다. 이런 것들, 집합건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러니까 집합건물이 한다는 것은 상가, 오피스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법률관계 규율하는 공동주택관리법하고는 구별된다라는 것이고요. 총 66개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66개조밖에 없는 걸 가지고서 그 순서대로 제가 이제 책을 쓴 것입니다. 책 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66개조만 봐간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씩 법문하고 있었던 사례, 판례, 그 다음에 경험담 이렇게 쓰니까 다 되던데,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 말씀드리나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게, 만약에 복잡했으면 제가 엄지도 못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66개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심플한 법입니다. 보신 것처럼 내용도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집합건물 관련법에서는 집합건물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집합건물법에서도 집합건물법에 집합건물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국회에 가서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개념. 여러분들 의료법에는요,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죠. 저도 이제 의료법도 가르치는데,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가장 주된 어떤 뭐 의료 과실이든 뭐이든 다 의료 행위가 전제되는 거잖아요. 정작 법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민하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집합 건물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고민하다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걸 정의로 풀어서 좀 모양을 새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 되었든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건물이 모아져 있는 것, 구분 소유화되어 있는 것 이것을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동의 건물이 구조상 여러 개의 호수로 구분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101호, 102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호수가 각각 독립한 소유권에 객체가 된다. 독립한 소유권에 객체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법제 하에서는 구분 등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구분 등기를 허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 구분되어 있고 이러한 호수가 각각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어서 집합을 이룬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의하자라고 부동식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딴 데는 없어요. 그냥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영어상으로 영어 찾으니까 우리 이렇게 뭐 콘도미니엄 빌딩 이렇게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게 그 우리 법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어그리게이션 빌딩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는 이런 그 집합 건물이라는 게 많이 안 보여 없어요. 그냥 제가 붙인 것입니다. 오히려 아파트 같은 경우를 이렇게 표현하게 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집합 건물에는 이렇게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이런 건물들이 있고 사실 아파트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 건물에는 속한다. 다만 규율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규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150세대 미만인 경우입니다. 150세대를 기준해서 작은 소규모 아파트 여기는 공동주택관리법 가면은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고 그 통지받는 절차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안 하겠다. 따라서 우리 그냥 집합건물에 가서 심플하게 가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집합건물 아파트는 작은 아파트 이런 데서는 그냥 공동주택관리법 안 갑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해서 뭐 지하 2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 그 위부터 뭐 7층까지는 오피스 또는 오피스텔, 그 위 아파트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집합건물법에 따라 가지고 규율 받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하지만 150세대 이상인 그런 아파트는 무조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설명드린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파트가 주택법의 대상으로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이 대상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이제는 주로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다루는 법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자, 과연 적법한 관리 주체가 청구한 것인가? 적법한 관리 주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무에서 요거 가지고 정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순수한 영혼에 목치가 안 되지만 박 터지게 싸워요. 요 두 가지 가지고서. 따라서 요거 가지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적법한 관리 주체는 무엇이냐? 여기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리단이라는 게 있고요. 관리단. 두 번째는 관리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관리단. 자, 구분 소유가 설립되면은 당연 설립되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표현한다. 영어로 하면 여러분 시험 문제예요. 그렇죠? 구분 소유가 설립되면 당연히 설립이 되는 집합 건물의 소유의 집합건물법에 따른 비법인 사단은 무엇인가? 뭐라고 쓰실 거예요? 관리단 쓰는 거랍니다. 관리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런 관리단이 아닌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잠을 막 깨우시면서 강의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잠을 이겨낸 우리 동지니까 우리 잠이긴 동지회라고 해서 우리 한 연합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회의 어떤 연합체, 단체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면요. 몇 가지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립총회를 열어야 돼요.
이건 안 적어도 괜찮아요. 시험에 안 나와요. 창립 총회를 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관이 있어야 돼요. 정관 또는 규약이 지정되어야만 돼요. 세 번째는 임원이 설립돼야 돼요. 회장 또는 이사, 감사 이런 임원이 있어야 돼요. 조직체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세 가지가 갖춰져야만 비로소 어떤 임의단체가 설립이 돼요. 이런 임의단체가 설립되면요, 이 임의단체는 헌법에 따라 보호받는 단체입니다. 집회 결사제로 해서 보호받는 단체예요. 이런 단체가 어떤 대외적 활동을 하려면요, 세무서 가셔가지고 고유 번호증 발급받으셔야 돼요. 당연 같은 이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변호사 되시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법인 만들어드리는 역할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많이 하시는 게 이런 임의단체 제가 만들어드리고, 제가 총회, 똑같이 이런 모양새로 사회도 봐드리고, 총회 만들어서 나온 결과물 가지고서 제가 세무서 간단 말이에요. 세무서 가서 고유번호증 만들어드리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어떤 인격체를 하나 만들어드린 거예요. 비법인 사단 같은 법인격체를 하나 만들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절차가 필요해요. 이 절차가 필요한데 관리단은요, 이런 집합건물에서는요, 집합건물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구분 소유 등기만 하면 성립이 돼버려요. 자동적으로. 이게 특징이에요. 여기에 관리 규약이나 어떤 임원이나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설립되는 게 이 관리단입니다.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많은 의뢰인들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저 관리단 설립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것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관리단 이제 총회 열어드리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셔서 하는 말씀이 관리단 설립해주세요. 이런 말, 관리단 성립해야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물론 그 면전에 대고서 틀렸어요 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시군요. 어디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이제 수임하면 끝나는 것인데, 거기 앞에서 왜 싸우냐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지만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관리단은 이미 설립돼 있어요. 그때는, 관리단 설립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관리단 대표를 뽑는 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관리단은 당연 설립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